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철도노조가 수서행 KTX 도입 등을 요구하며 4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7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노사 간 대화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이틀 차, 일부 열차가 감축 운행되면서 상하행 KTX 열차는 대부분 매진됐고 지연 운행도 잇따랐습니다. 입석 표조차 구하지 못한 승객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입석이라도 서서 갈 생각으로 왔어요. 고모하고. 근데 입석도 없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려고 저희 갔다가 다시 한번 표 나온 거 있나. 저희 아저씨 미안해. 이거 약 갖다 드리려고 왔는데. 파업 이틀차 참가율은 29%로 첫날 참가율 21.7%보다 늘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70%로 수도권 전철은 76%, KTX는 68%, 일반 열차는 60%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화물 열차는 23%까지 운행률이 떨어졌습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도입과 KTX와 SRT 통합 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변노동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300여 곳은 정부가 철도 공공성을 추구하기보다 고속철도를 쪼개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철도 파업 지지에 나섰습니다. 저마다 다른 일을 하지만 철도를 공공교통답게 만드는 일을 하는 철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민간에 넘어간다면 상시적인 협업과 소통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적 없고 현재의 경쟁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방침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석 연휴까지 2차 파업도 검토하고 있어서 승객은 물론 화물 운송에 타격을 입고 있는 시멘트 업계 한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현장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틀 연속 국회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16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국회 사무실 앞에서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혈서를 쓰겠다며 커터칼을 꺼내 자해 소동을 벌인 겁니다. 남성이 가져온 종이에는 현 정부를 비난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15일, 16일 되는데도 저놈들 한 마리 나와서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봤느냐고. 우리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돼. 앞서 전날 저녁에는 최근까지 이 대표 단식이 진행됐던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5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야, 119 빨리 신고. 이 국회 경비대 소속 여경 2명이 다쳤는데 한 명은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틀 연속 발생한 국회 내 흉기 난동에 여야 모두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법을 만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연달아 터져나온 흉기 난동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 이런 불미스러운 불상사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 불문하고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고. 이렇게 본청에 방문하는 거를 좀 그 대표가 단식하시는 동안은 주의해달라는 아마 입장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 흉기를 소지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규탄 입장을 낸 직후 또다시 흉기 소동이 빚어지면서 소지품 검열 강화는 물론 경력 증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흉기 난동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지속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중단 권고에도 버티겠다는 의지를 거두지 않는 가운데 이 대표의 건강 상태와 함께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 원로들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16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함 신부는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일어나 병원에 가서 회복하고 살아있어야 싸울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이 대표 단식에 감동을 받지 못하니 다른 방법으로 함께해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김상근 목사 역시 이 대표가 죽어도 윤석열 정부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 같으니 살아서 일어나서 손잡고 같이 투쟁하자고 말했습니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이 단식 중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매우 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방검찰청이 그제 수사 기록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이관 자료엔 지난 9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이루어진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 자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배임액 산정 등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습니다. 중앙지검은 수원지검 사건 자료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배임과 제3자 뇌물, 위증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강하게 밀어붙이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이미 개각이 단행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탄핵 중독증을 고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11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문을 통해 공식화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계획을 나흘 만에 거둬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을 사실상의 경질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종섭 장관 인사 관련해서는요,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로 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애초 목표가 달성됐다는 설명인데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실제로 장관 교체가 예고된 만큼 탄핵의 동력은 이미 떨어진 상황. 특히 북러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안보 우려가 커진 터라 탄핵으로 국방 책임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적잖았습니다. 결국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되는데 대신 특검 추진과 극우 논란에 휩싸인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후보의 이 반헌법 역사관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과연? 국민의힘은 고질적인 탄핵 중독증을 하루빨리 고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늦게나마 철회한 건 다행이지만 탄핵 사안이 아닌데도 거대 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무모한 정치 공세만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서 안전 공백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물러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서 안보 공백을 초래하려고 시도했던 것 자체가 무리수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별도 특검을 추진하기에 앞서 경찰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며 민주당의 강공에 담긴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또 미흡하다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이나 시점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꾸 특검 하니까 다른 의도로 지금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신원식 후보자를 두고도 여당은 최고의 국방 전문가라며 적극 엄호하고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한국광복군 창군 기념일을 앞두고 한국광복군 유족회가 주최한 광복군 창군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근 국방부가 일본군 잔재들의 주류로 만들어진 국방경비사관학교를 육군의 모체로 보고 육산의 5분의 독립영웅 흉상을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단순히 흉상을 세우고 철거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광복군의 역사를 뚝 잘라버리고 일제에 머슴을 하던 이들이 국군의 원조라고 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우며 역사 정립에 불퇴전의 용기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무장하자고 말했습니다.
2018년 육군사관학교에서 명예 졸업증을 받은 독립운동가 지청천 장군과 윤기섭 선생의 후손 등이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결정에 반발하며 졸업증서를 반납했습니다. 육사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독립운동과 육군사관학교는 무관하다고 역사와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어서 후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운동가들에게 준 명예 졸업 증서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건 휴지 조각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과 육사 그리고 육사총 동창회가 그런 자랑스러운 신흥무관학교, 뜨거운 애국의 역사와 전통을 스스로 지우는 모습을 보면서 육군사관학교는 태생적으로 부정과 원죄가 너무나 뿌리가 깊어서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뼈아픈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 참모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 1년 만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와대 관계자가 11명, 국토부 3명, 통계청 5명, 부동산원 3명입니다. 감사원은 정확히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취재 결과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청와대 전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의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권력이 통계에 손을 대 조작 뉴스를 만들고 상상도 못할 통계농단을 벌였으며 이는 최악의 국정농단으로 국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잊지도 않은 통계 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 감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계 조작이라는 결론을 정해놓은 짜맞추기 감사야말로 국기문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마치고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나홀로 행보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전투기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한미에 비해서 절대 열세인 북한 공군력을 증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승용차에서 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중 나온 러시아 관리와 반갑게 악수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이 러시아 하바롭스크 주의 군수도시인 콤소몰스크 나아무라에서의 공식 행보를 시작한 겁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곳은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으로 러시아의 첨단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 57 등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러시아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수호이 35 시험 비행도 참관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북한 공군은 전투 임무기 810여 대를 보유해 410여 대를 지닌 우리 공군보다 우위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질적인 수준은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가장 최신형의 전투기는 1980년대 러시아에서 도입한 미그-29. 다른 주요 전투기들은 기령이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극심한 만큼 지금은 부품 조달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한미의 공군 전력과 비교해 한참 열세인 북한 공군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로부터 당장 최신 전투기는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전투기 부품과 항공유 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얼만큼 공군력 재건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것이 결국 북러 간의 군사 협력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주축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공장 시찰을 마친 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태평양 함대 사령부와 극동 연방대학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и там тоже такая военная часть по ли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но она заключается просто в демонстрации возможностей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флота. 이곳에서 김 위원장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난 뒤 북한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3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성 개발을 지원할 의사를 밝히는 등 군사협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에 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외교국방 차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규탄하며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어제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러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엄중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차관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 움직임을 규탄하고 무기 거래 정황이 우려스러우며 실행될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보면 군사정찰 위성 기술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포탄 지원 가능성 등이 거의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는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영역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길래 이런 얘기를 꺼낸 걸까요?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시작 전부터 북한의 군사기술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인공위성 제작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노골적으로 강조한 겁니다. 김 위원장도 러시아의 우주 발사체 기술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조 비행체까지 포함해서 8m네. 표면상으론 위성기술 이전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가 공개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면에는 또 다른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재진입 기술이 거론됩니다. 우주로 나갔던 ICBM이 다시 마하 20 이상의 속도로 내려오며 대기권에 진입할 때 공기와 부딪히며 발생하는 7,000도 이상의 고열을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열을 견디지 못하면 탄두가 녹아버리거나 미사일이 균형을 잃고 폭발해 무용지물이 됩니다. 다탄두 ICBM으로 평가받는 괴물 ICBM, 화성 17형도 각각의 탄두가 성공적으로 재진입해야 개발 성공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2017년 7월 화성 14형 ICBM 시험 발사 당시 수천 도의 고온에서 탄두 내부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며 재진입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핵 EMP가 아니라 일반적인 ICBM 그 운영 환경을 하려면 제기권을 돌파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못했다는 거죠. 여기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이 같은 북러 군사협력의 공통된 목표는 미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에 맞서는 완벽한 핵 기술을 확보하고 러시아는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거나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유엔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견제해온 러시아가 입장을 바꿔 북한을 도울 경우 더 강화된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고조될 가능성이 커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이 오는 23일 개막하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선수당 191명을 파견하기로 확정하면서 2018년 이후 5년 만에 국제스포츠 무대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등록사항을 기준으로 북한이 축구와 육상, 레슬링, 역도, 사격 등 18개 종목에 출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제스포츠대회 참가는 지난 2018년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이후 5년여 만으로 북한은 2020년 1월 말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스포츠 무대에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북한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북중 정상회담 관련 논의 여부도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의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남 영암에 있는 농촌마을 주택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안 곳곳에서는 혈흔과 흉기까지 나왔는데요. 숨진 가족 가운데 아버지는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한적한 농촌마을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찰들은 주택 안팎을 분주히 오가며 감식을 벌입니다. 전남 영암에 있는 주택에서 50대 김모 씨의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오후 4시쯤. 시신 5구는 주택 안방과 부엌에서 발견됐는데 집안 곳곳에서는 혈흔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가족이 숨진 건 김 씨 부부가 연락이 안 돼 집을 찾아온 가까운 이웃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김 씨 아들 3명은 모두 20대인데 지적장애 등 평소 몸이 불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들 3명이라니까. 아들들이 한 번씩 거기는 봤죠. 사람 괜찮더라고. 근데 동네야 하는 동네인데 제가 이렇게 안 먹는데 얘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김 씨는 다른 마을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신고자 조사,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지금 현장을 감식을 이제 하고 있어요. 현장의 감식 내용들 해서 뭔 사건이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 수사를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내용이고요. 일가족이 숨진 주택 출입문은 모두 내부에서 잠긴 상태였고 외부 침입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범행에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한 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벤틀리 차량을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 오후 3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전 9시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 등 2명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서울 중랑구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실수로 실탄을 발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울 먹곡 파출소 소속 A경위는 실탄을 제거한 뒤 격발 연습을 하고 다시 실탄을 장전해서 총기를 조작하다가 실수로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전국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정부가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이번 학기부터 심리검사와 치료를 지원합니다. 또 교원평가에서 서수령을 없애고 보직수당을 없애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과도한 업무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잇따랐습니다. 집단적 트라우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희망하는 교사 모두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심리검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주부터 학부모 신고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사나 유치원 특수학교 교사, 초등학교 1, 2학년 담임교사에게 심리검사가 제공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담임이나 중고등학교 교사는 오는 11월부터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온라인 선별검사에 응하거나 교원치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합니다. 내년 1, 2월 달까지 얼마든지 치료를 받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정산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약 1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2년 주기로 관리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또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서술형 교원평가를 폐지하고 보직수당을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교원 능력개발 평가, 근무 평정,
성과급 등을 전면 재설계하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우대받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고 당분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매주 현장 교사들을 만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전해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교사 등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교육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 등 5개 교원단체 회원들은 추도사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도 악성 민원이 제기되면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또 교권을 지키는 것이 교사뿐 아니라 학생과 학교를 지키는 일이며 유족과 함께 진상을 규명해 악성 민원인에게 죽음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년 전 논란이 일었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 2건이 같은 날 선고됐습니다. 하나는 당시 부정청탁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정청탁자를 뽑는 과정에서 떨어진 일반 응시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수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감사 결과 2012년과 13년 2년간 뽑은 신입사원 500여 명이 청탁 대상자였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점수는 조작됐고 점수가 모자라면 아예 검사 자체를 평가에서 빼기도 했습니다. 청탁을 한 사람은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 경찰, 지역유지 같은 이른바 힘있는 인사들이었습니다. 사건이 공개된 뒤 강원랜드는 부정청탁자 200여 명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해고된 직원들은 청탁이 없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부당한 회사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가까이 자료를 검토한 법원은 결국 강원랜드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탁에 의한 부정행위로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고 정당성을 판단하기 충분하다는 1심 법원 판결에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부정청탁자 때문에 불합격한 일반 응시자에게는 배상이 필요하다고 선고했습니다. 당시 강원랜드에 지원한 4천여 명 가운데 800여 명은 점수 조작과 관련한 직접 피해자로 확인된 상황. 이들 중 일부가 강원랜드에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많게는 600만 원에서 적게는 100만 원까지 강원랜드가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 지도층의 이른바 백 앞에 기만적 채용 절차를 진행한 공기업. 부정청탁 결과는 결국 해고였고 들러리를 서야 했던 일반 응시자는 일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미국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은 한층 커졌고 우리 증시도 상승 마감했는데 왜 그런 건지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 3.7%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가 뛰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물가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렸지만 시장은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이틀째 호조를 보이며 2,600선으로 올라섰습니다. 환율도 큰 상승 없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움직인 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보다 근원 물가 하락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근원 물가라는 거는 농산물 및 석유를 제외 지수거든요. 근원 물가 떨어졌으니까 우선은 9월 FOMC는 어쨌든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원 물가가 계속 둔화하면서 이번 달 동결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겁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은 당장 시간을 벌게 됐지만 연말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 조금 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국제적인 어떤 고금리 환경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이제 섣부른. 전문가들 역시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면 생산 비용 등이 올라 결국 근원 물가까지 자극할 수 있어 긴축 경계감을 풀긴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제 이슈는 이제 11월, 12월에 FOMC가 어떻게 되느냐일 텐데 미국의 긴축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지표고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 같은. 다만 세계 경기 둔화 흐름 속에 미국도 주춤하는 모양새라 현재로서는 긴축 지속보다는 종료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가을 장마로 곳곳에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국지성 호우예보가 있습니다. 이번 비가 늦더위 기세를 완전히 꺾으면서 다음 주부터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동서로 긴 비구름이 형성돼 있습니다.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며 비구름 통로, 정체전선이 형성된 겁니다. 이른바 가을 장마입니다. 정체전선은 일요일까지 우리나라 주변에 머물며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우리나라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지역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전남 해안에 최고 150mm의 가장 많은 비가 오겠고 영동과 충청, 경남 해안에도 12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에도 많게는 100mm 이상,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을 장마에 의한 비가 이어지며 늦더위는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 낮 기온은 3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에 머물며 예년과 비슷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커질 걸로 보여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구한말 전국적인 봉기였던 동학농민혁명은 그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점차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녹두장군 전봉준이 나선 정읍 고부 농민봉기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68년 12월 전북 저급의 주택 마루 밑에서 발견된 사발 통문입니다.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동학 간부들의 이름 옆에 탐관 우리를 처단하고 전주를 거쳐 서울로 올라가자는 결의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이 결의문이 작성되고 2달 뒤 발생한 고부 농민봉기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기 위한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석한 학자들은 고부 농민봉기가 단순히 고부 군수 조병갑을 응징하기 위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일각의 축소 해석을 경계하면서 준비된 혁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학 플러스 농민 플러스 혁명, 이 세 요소가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고부 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원형이 들어있는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학생 30명 남짓 작은 초등학교만 남은 고부관아터에 다시 옛 관아 건물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론화됐습니다. 일제가 관아를 헐어 일부 남은 건물을 학교로 쓰며 의도적으로 민족 정통성을 훼손한 만큼 흩어진 역사적 흔적을 다시 세우자는 겁니다. 고부관아 복원은 건축적 복원을 넘어 동학민혁명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빠른 복원에 집중해서 동학농민혁명의 온전한 역사를 정립하겠습니다. 다만 고부관아 건물의 구조와 형태를 설명할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고 건축물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는 점은 복원 사업이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힙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봄 마늘 파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기계를 이용한 파종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마늘 파종기가 본격 도입돼 인건비를 80%까지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KCTV 제주방송 김수연 기자입니다. 파종 시기를 맞은 마늘밭입니다. 기계가 바쁘게 돌아다니며 일정한 간격으로 마늘을 심습니다. 이 기계 한 대면 사람 20명이 심어야 하는 면적을 하루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높은 인건비에 인부 구하기조차 쉽지 않은 탓에 지난해 기계 정식을 택했던 농가들이 올해 또다시 기계로 파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한 80% 재배시 전략이 됩니다. 이게 여자 한 분 들고 보조인력 한 분 태우면 되기 때문에 거의 내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적게 들고 생산비가 적게 들어서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마늘 파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마늘 파종이 끝나면 이제 가을 태풍이라든가 이제 집중호우가 이제 예상 올 수가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늘 수매가는 1kg당 3,200원 수준으로 높아진 농자재값과 인건비를 뒷받침하지 못해 농가의 아쉬움이 컸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영농비 상승과 인력난에 가격 폭락까지 되풀이되면서 마늘 재배 면적은 크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계 파종으로 생산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협과 지자체 등에서 마늘 재배 기계 지원과 실증 사업 등을 이어가면서 제주 지역에 적합한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끄는 자주형 파종기가 아직은 선호도가 가장 높은 편이지만 최근 개발되는 마늘 파종 기계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마늘 파종 기계 보급이 절반이 넘는 가운데 제주 지역은 아직 보급률이 떨어져 토양에 맞는 농기계가 많이 보급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농업 기계화를 위한 노력들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뜨거웠던 여름 한국 영화 대전에 이어 추석에도 대작 영화들의 빅매치가 펼쳐집니다. 강재규 감독의 1947 보스턴과 김지훈 감독의 거미집, 김성식 감독의 천박사 퇴마연구소가 추석 연휴 같은 날 개봉에 승부를 겨룹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1936 Gewinner der Olympischen Spiele in Berlin ist Son Kittel.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의 강재규 감독이 8년 만에 선보이는 작품은 하정우, 임시완 배우 주연의 1947 보스턴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가슴에 일장기를 달아야 했던 손기정 선수. 해방 직후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이 되어 1947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태극기를 단 서윤복 선수와 만들어낸 감동과 기적의 순간을 담았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고 그때부터 이제 마라톤에 대해서 이 마라톤을 소재로 영화를 꼭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서윤복 선수를 어떻게 그 속에 던져놓고 42.195를 설계할 거냐 그리고 보여줄 거냐에 제일 방점을 찍고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 초청작 거미집은 김지훈 감독과 송강호 배우가 5번째로 호흡을 맞춘 작품입니다. 1970년대 걸작을 만들고 싶은 영화 감독이 검열 당국의 감시를 피해 재촬영에 나서며 벌어지는 블랙 코미디로 인간의 욕망을 다뤘습니다. 저는 이제 팬데믹 이후로 우리 시대에 또 어떤 시대가 영화 만들기가 가장 고난의 시기였는가 이런 걸 고민해 보니까 70년대라는 상황이 있었고 한국 영화의 위기 그리고 한국 영화의 돌파구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어떤 영화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되새김을 할 때 가장 좋은 적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각자의 욕망이 크든 작든 다 있는데 이 모든 욕망이든 우리 인생사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들이 다 이 거미줄 속에 다 갇혀 있고 엮여 있는 한 존재들이 아닐까. 신예 김성식 감독은 첫 장편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로 거장 감독들과 맞대결에 나섭니다. 박찬욱, 봉준호 감독의 조감독 출신으로 귀신을 믿지 않는 가짜 퇴마사 천박사가 강력 사건을 의뢰받으면서 펼쳐지는 모험을 코믹 액션 활극에 담았습니다. 코미디, 액션, 미스테리, 활극, 판타지 뭐 다 들어있게 뭐 남녀노소 외국인도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역량을 최대한 부족한 역량이지만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천박사 역의 강동원 배우와 함께 이동휘, 이솜, 허준호 배우가 박진감 넘치는 연기로 추석 흥행 대결을 펼칩니다. YTN 홍상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는 이강인의 아시안게임 합류 시점이 대표팀이 조별 예선 2차전을 앞둔 20일로 결정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강인이 우리 시간으로 20일 새벽에 열리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1차전을 마치고 대표팀에 합류하는 것으로 파리 생제르맹 구단과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부상에서 회복하고 있는 이강인은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오는 24일 열리는 바레인과의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야구 두산 내야수 강승호가 KBO 리그 통산 30번째 사이클링 히트를 작성했습니다. 강승호는 광주 원정에서 3회 홈런을 시작으로 5회 3루타, 7회 2루타를 친 뒤 9회 내야 안타로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강승호는 3타점으로 활약했고 두산은 6대6이던 9회 2점을 뽑아 기아에 승리하면서 5연승 5위 기아에 게임차 없는 6위가 됐습니다. NC는 김주현의 말로 홈런을 앞세워서 삼성에 대승을 거뒀고 선두 LG는 한화에 8회 강후 홀드승을 거뒀습니다. 한일 국회의원들이 도쿄에서 합동총회를 열어 한일 관계 개선을 평가하고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회에 참석한 우리나라 여야 의원들은 일본의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37명과 일본 측 일한의원연맹 60여 명이 일본 도쿄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한일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셔틀 외교가 10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일 양국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대 전 총리도 한일 관계를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日韓関係のさらなる発展を後押しするために私自身も力を尽くしていきたい。 다만 정진석 의원은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남아있는 한일 갈등을 풀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으며 노력한 데 대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다시 한번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한국 정부의 해법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지켜주지 못했고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도 진전이 없다며 한층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까지 직접 거론하며 이는 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염물을 모두 이 바다에 투기하는 행위는 한일 두 나라가 그동안 지향해온 가치를 송두리째 흔드는 잘못된 결정이자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도 대립과 갈등이 심할 우려가 있다며 한미일의 성과라고 강조한 우리 정부의 평가와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한국 의원들은 한일 간 현안을 바라보는 여야 간 시각과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7월 친강 중국 외교부장의 전격 경질에 이어 리상푸 국방부장도 2주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이미 해임됐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는데 과연 중국 권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상푸 국방부장이 지난달 29일 중국 아프리카 평화안보포럼 기조연설 이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지난 7일 베트남과 국방협력회의도 리 부장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갑자기 미뤄졌습니다. China's Defense Minister Li Shangfu, does the Foreign Ministry have any comments? 我不了解你提到的情况。 2018년 장비발전 부장 시절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뒤 오히려 국방부장에 중용된 리상푸. 이후 군사 외교 무대에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미중 갈등을 상징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台独分裂活动越猖獗，受到的反制就会越坚决，一切外部干涉势力都将以失败而告终。 친강 외교부장에 이은 장관급 인사의 실종에 주일 미국 대사까지 나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8월 1일 중국의 건군절 직전 전격 교체된 로켓군 사령관까지 거론했는데 중국 핵미사일 사령부인 로켓군은 시진핑의 군사개혁과 강군몽의 핵심입니다. 이번 숙청이
과거와 달리 시진핑의 권력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기 침체와 실업난, 자연재해 등 내정 불안에 공산당 원로들이 집단 성토에 나섰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베이징을 비우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 시 주석은 집권 후 처음으로 G20에 불참했습니다. 대신 헤이룽장성 수해 지역을 시찰했는데 이후 관영 매체들은 연일 시 주석이 제창했다는 동북 진흥 구상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总书记指出，推动东北全面振兴根基在实体经济，关键在科技创新。 다소 과도한 여론몰이를 통해 최근 권력 집단 내 이상 징후들을 덮어보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주 넘게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이 이미 직을 잃고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미국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리 부장이 이미 해임됐고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도 복수의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리 부장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해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청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호남 서해안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전남에 최고 150 이상, 전북과 강원, 충청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이 비는 오전까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구가 2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뒤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